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저번 주에 유튜브 영상을 처음 게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들을 좀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다가오는 금융위기의 진실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다음 금융위기 시점에 반전을 모색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 보이는 5개의 나라는 브릭스라고 불리우는 그룹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중미 패권 싸움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혼자서는 미국과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주도의 그 브릭스와 미국의 패권 싸움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라들이 다음 금융위기에서 어떻게 부상하는지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겁니다. 브릭스에서 핵심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 인도 정도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하지만 미국의 벽은 가히 넘사벽이라고 할 만큼 매우 높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미국에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브릭스 국가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각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그 본질을 분석을 했을 거고, 그리고 시뮬레이션한 내용을 지도자들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금융자본의 힘을 빌려 세운 유로존에 포함된 나라들은 더욱 위기의식을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릭스의 경우에는 미국이 언젠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드디어 이 모든 과정을 지도부에서 지켜보았던 시진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 중국이 걸어왔던 패턴에서 좀 벗어나고 매우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부임 후 시진핑은 러시아와 이제 군사적, 경제적 동맹 관계를 넘어선 거의 혈맹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브릭스 국가들과도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전략을 세우면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6년 1월에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공식 출범을 시킵니다. 당시 AIIB가 이게 출범을 할 때 미국과 일본에서는 AIIB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굉장히 폄하를 했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과 그리고 탈달러화를 지향하는 대부분 국가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AIIB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이제 일으킬 정도의 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결국 브릭스는 물론이고 유로존의 그 수장 국가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이제 국가들이 가입을 하면서 약 57개국이 가입한 상태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이제 칠레, 그리스, 루마니아, 볼리비아, 키프로스,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새로 추가 가입을 하면서 결국 77개국의 이제 규모로 거듭나게 되죠. AIIB는 이제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이랑 아시아 개발은행에 좀 대항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세워졌고요. 목적은 이제 표면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과연 그 유럽의 그 주요 국가들이 가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실상 AIIB는 이제 동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이제 완성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하면서 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루트가 있고 중국 동부에서 출발하는 루트, 이 루트가 결국에 유럽 서쪽 지역까지 닿는 거대한 이제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 외에 이 루트가 지나간 지역에 인접한 여러 국가들, 이 국가들에게는 이제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왔을 거고요. 나중에는 여기 루트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연결되는 루트,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인도까지 연결되는 이런 루트가 추가된다면 유럽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으로는 이제 그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이런 이제 그림들이 결국 그들을 이제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16년 4월 19일이죠. 중국은 이제 상하이에 국제 실물 금 거래소를 개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이제 종이금이 아니라 실물금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실물을 많이 보유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어제 날짜로 이제 보여지는 현재 미국 쪽에 있는 종이금 시세와 종이은 시세,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제 달러화로 표기했을 경우에 금 시세와 실물 은 시세거든요. 보시면 실물 국제 금 거래소는 이제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맥스 선물 시장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국제 그 선물 시장은 이제 주식처럼 종이금 형태로 거래가 되지만 실물 인도를 요청해야만 이제 부가세를 내고 실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그 미국에 있는 금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실물 거래를 위한 거래소가 아니고 사실상 투자에 가깝거나 아니면 몇몇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 선물을 이제 이용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상하이에 국제 실물 금거래소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전 세계 많은 실물 금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 규모와 바로 이 실물 금 보유량인데요.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3차 산업 거의 후반에 이제 이르렀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던 석유를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제 추가되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물 금 보유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의 오픈은 이러한 조건들 중에 실물금의 의미 있는 보유량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 중에 이제 하나인 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2016년 10월에 이제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SDR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그냥 특별 인출권입니다. 이제 IMF가 과거 금본위 이제 고정 환율 문제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편입되면 외환위기나 달러 유동성 부족할 경우 이제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신용 등급이 높은 국제적인 화폐로 인정하겠다는 뜻이고요. SDR 편입은 이제 5년마다 결정이 되는데 일단 중국은 2010년에 처음 도전을 하게 되지만 그때는 탈락했죠. 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SDR에 이제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수출 경제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하고요. 근데 2015년 전까지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SDR 편입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2016년에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좀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의 주요 유럽 국가가 AIIB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장악하고 있던 국제 결제 시스템인 이제 스위프트를 경유하지 않고 이제 위안화 송금 그리고 국제 무역 결제가 가능한 CIPS라는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AIIB가 이제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이 시너지가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SDR 편입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어서 이제 중국이 추진했던 네 번째, 바로 올해 3월이었습니다. 위안화 원유 선물을 이제 개정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 페트로 위안 초입 단계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현재 화폐 시스템에서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가장 영향력이 큰 사건이 지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74년, 75년 이때쯤이었습니다. 오펙과 모든 석유 결제를 달러로 이제 결제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에 이르면서 페트로 달러 시대가 열렸죠. 그런데 이제 달러 말고 위안화로도 석유 결제가 가능하다는 길이 이제 열린 겁니다. 당시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위안화 43년간 원유 거래 지배한 달러에 도전장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이제 미국 달러에 이제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대한 사건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미국으로부터 이제 중국이 무역 문제로 강한 압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시진핑의 임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당연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을 겁니다. 아마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패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이제 중국 중심으로 개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중미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걸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론 매체로 나오는 걸로 이제 봐도 중국이 현재 크게 막 대응하는 그런 양상은 아니거든요. 약간 참는 양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중국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합니다, 솔직히. 일단 시진핑과 트럼프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임기가 있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트럼프일까요? 아니면은 사실상 임계 제한이 없는 시진핑이 더 유리할까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무역 전쟁은 이제 선제적으로 자국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내수 시장을 강화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그 이유까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은 AIIB 출범, 그리고 상하이 국제금융거래소, 그리고 위안화의 IMF SDR 편입, 그리고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소를 이제 개장하면서 8달러와 기축통화국 지위의 발판을 이제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2차 산업시대에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직물의 혁명이죠. 새로운 기술 혁신과 제조 공정 덕분에 영국이 이제 패권 국가를 이룩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금 보유량도 제일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2차 산업 시기 후반부터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실물금을 대량 확보하게 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됐죠. 단순히 미국이 그런 실물금을 대량 보유하게 된 것만으로 패권 국가가 된 건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 사업과 제조업의 발달로 석유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면서 석유 시장을 선점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더불어 3차 산업시대도 선도하는 IT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패권 국가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 4차 산업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지
결국 4차 산업시대는 주요 에너지원이 화석 에너지가 아닐 것이기에 패권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물 근보유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 규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 기술들,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쭉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아나가 당시 SDR 편입 시에 IMF로부터 금 보유량을 이제 감사받았다는 점인데요.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물금을 매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IMF로부터 금 보유량을 이제 감사받았을 때 온전히 그 양을 신고를 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IMF에 중국이 가진 금 보유량을 그대로 이제 신고를 했다면 아마 그때 이미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중국은 어떤 치밀한 전략 하에 지금 이 모든 정책들을 끌고 가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상하이 실물금거래소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그래서 오늘에 이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하편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